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응용역학 라이트 이론 수업 그중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예상 강좌 수는 20강이고요. 기타 다른 예상 강좌 수는 더 적어놨으니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올해부터는 모든 수업을 제가 라이트하고 베이직으로 분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시험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죠. 예를 들어서 뭐 7급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9급도 있고 또 9급을 할지라도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사실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사람의 어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자, 비전공자,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반대로 제가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쉬는 분이 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싫다. 이게 선입견 갖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고 시험도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갖다가 맞춤식으로 강의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결과 가장 최적의 방법을 생각하는 게 지금처럼 이제 완전히 라이트 강좌와 베이직 1 강의를 분할을 했습니다. 라이트 강의는요, 학습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뭐냐면 제가 모든 응용역학 이론을 135개로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135개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135개의 중요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약, 중강약, 뭐 양양약, 강강강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보다가 지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목표는 지역의 점수 커트가 낮을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이게 또 불어인 분들은 처음에 겁먹고 또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강강 모아가지고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뽑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라이트 이론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꽈락은 방지하고 기본 점수 이상을 획득하자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 점수는요, 보통의 시험에서 기본 점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022년도는 시험이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험이다라고 하면 실제 저는 80점 이상을 목표로 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베이직 과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험 난이도에서도 사실 무난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코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전공자나 이분들은 뭐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비전공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전공자라 할지라도 싫어하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핵심을 먼저 모아서 진행한 다음에 수업을 따라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스마트하게 길지 않게끔 진행을 하는 게 지금의 학습 목표입니다. 정리해보면 학습 목표 두 가지는 첫 번째, 그렇죠? 중요한 것만 꼽아서 진행을 해서 꽈락을 방지하고 기본 점수 이상을 획득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 강좌를 듣기 위한 우리 싫어하시는 분들, 문과 계열 분들, 여러분들 기초 강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제가 거기에다가 베이직 플러스까지 분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 유형 A, B, C, D 이에 대한 설명은 이미 유튜브에 나와 있고요. 강사 소개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A형은 쉬운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D형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수업은 전부 다 A형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 1 수업은 기본적으로 A형도 물론 다루고 있고요. 포함입니다. 전부 다. 알겠죠? A형도 다루고 있고요. B형도 다루고 있고요. C형도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베이직 플러스는 C형과 D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모든 커리큘럼을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기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커리큘럼을 강좌 목록 제목에다가 비법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비법을 보시고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취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소중한 시간을 더 이렇게 잘 적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정도는 물론 이제 제가 수업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출문제 넘겨보면 A가 막 다 A 막 붙어 있는 거야. 그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막 어떤 거는 CD 이러면 똥똥똥똥똥 피하라는 얘기죠. 지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런 그러면 소개는 끝났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간중간 또 필요한 부분들, 좋은 얘기들 많이 이렇게 전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제가 수업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스트레칭 합시다. 스트레칭 하면서 몸도 좀 이완시키고 긴장감도 좀 낮추고 강의 기다리시라고 많이 좀 지치셨죠? 네,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날짜 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과목도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운 과목도 아닙니다. 다만 이게 점수 커트라인이 낮고 꽈락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 한 13년 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커트라인 높고요. 이런 일은 입에 담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나가는 인원이 많잖아요. 퇴직자가 많아지고 채용 인원이 많아지다 보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자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불균형 때문에 뭐예요? 불특정 다수가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전부 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좀 준비가 좀 짧다 보면 꽉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인원을 또 많이 뽑다 보면 인원 많이 뽑다 보면 미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착각하는 게 커트라인 낮다고 공부 적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분들은 전부 다 뭐가 부족했다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신감 가지시고 별거 없습니다. 수업 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외우고 공부하라는 거 공부하고 항상 제가 즐겨 쓰는 좌우명이 있는데 매 순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매 순간 열심히. 수업 들을 때는 수업에 열심히. 복습할 때는 복습에 열심히. 밥 먹을 때는 먹을 때 열심히. 잘 때도 열심히. 데이트하세요? 데이트도 열심히. 이유와 핑계 될 거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공부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인생의 마지막 공부. 알겠죠? 이렇습니다. 자, 잔소리가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과목은 아시겠지만 응용역학입니다. 응용역학. 조바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오늘 이제 첫 강의 이제 얘기할 텐데 나 아는 거다. 그럼 너가 다른 거 들으면 돼요. 여기는 전공자도 있고 호도 있고 불호도 있고 그러니까 비전공자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또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들어보면 또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배속을 올리세요. 컴퓨터에 배속 올리면 되잖아.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응용, 역학. 여기서 말하는 응용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용입니다. 응용한다. 그럼 역학은 뭘까요? 사주팔자? 사주팔자 아니에요. 역학은 뭘까요? 영어로는 포스. 한자 그대로 풀이한다라고 하면 힘역자에다가 배울학자. 힘을 배운다. 딩동댕. 힘을 배운다. 그게 다야.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좀 다듬어 보면 힘을 다룬다. 힘을 다룬다. 예를 들어서 힘을 다루는데 그때 어떤 물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구조역학. 그 물체가 딱딱하다라고 하면 고체역학. 말랑말랑하다라고 하면 변형체역학. 너무 말랑 보인다라고 하면 유체역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 대상에 있어서 그 원인에 있어서 반드시 힘은 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룬다. 이 다룬다는 뭘까요? 바로 수식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수식 계산. 그런데 힘을 수식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어려운 수학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4. 식 1. 그 다음에 두 번째 x 마이너스 y는 얼마일까? 2. 이렇게 식 2. 자, 미지수 식 두 개를 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같이 당황하셨죠? 두 개는 식 한번 더 해볼 거야. 그러면 이 y는 소거되면서 앞에 있는 x만 2배가 되겠죠? 2x는 얼마다 더하면 6. 그러면 2로 나눠주면 x는 3. 자연스럽게 x는 3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 최초 미지수 두 개를 풀기 위해서 식 두 개를 연립해서 풀었죠? 연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힘을 다룬다? 힘을 수치 해석한다? 수계산한다? 그런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까? 이렇게 풀려면. 첫 번째, 식이 없죠. 힘을 무슨 식으로 풀 거야? 그러니까 힘이 등장하는 무슨 법칙이 있어야 돼. 바로 그 법칙은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인생 살면서 그래도 뉴턴 한번 들어봤겠지. 내용은 몰라도 그렇죠? 뉴턴이란 대단한 사이코죠. 우리를 괴롭히는 주적의 주적. 뉴턴의 운동법칙. 뭐 제1법칙, 제2법칙, 그렇죠? 그 안에 재성법칙도 있고, 뭐 뉴턴의 중력법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두 번째 문제점. 물론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건 이 법칙입니다. 두 번째, 단위 크기 1의 척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 힘의 크기 1의 척도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더하고 빼고 가감승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거예요. 그렇죠? 그 1뉴턴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여기 연력학 죄송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제2법칙을 통해서 가정하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 한다? 수치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하려는 일이에요. 알겠죠? 그렇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론 교재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읽을 수 있도록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교재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그 부분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저는 핵심 키워드 외에는 빨간색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탄이냐, 왜 여기까지만 표기되어 있냐? 그게 맞아요. 딱 그것만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표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론서 전체에 대해서 제가 빨간색만 읽어도 문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17페이지 거기 보시면 물체 용어 정리 쭉 읽어보시고요. 질량, 영어로 매스라 부르고요. 부피, 볼륨이라 부르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좀 눈여겨보시고요. 질량에 대해서는 이따가 뉴턴 제2법칙 할 때 설명드릴 거니까 잠시 기다려주시고, 부피는 그냥 도형이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최적. 그렇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18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1강 중에 비법 1, 단위 및 차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단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안에 뭐예요? 전체적인 소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기초 강좌입니다. 산수도 해주고요. 수학도 아니야. 산수도 해주고요. 몇 가지 해주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 영어 공부하면 알파벳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죠. 여러분 어려워하는 건 복화지, 단어지. 알파벳을 안 외우거나 어려워하진 않잖아. 마찬가지야. 무조건 기호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함축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잘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총 15가지고요. 이 중에 뭐 몇 가지가 주로 쓰이지만 가능하면 처음에는 같이 한번 암기하려고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왼손 피세요. 오른손에 볼펜 들고 내가 여기다 쓸 테니까 여러분은 왼손에 손바닥에 적어. 오늘 안 외우면 자지 마세요. 밥도 먹지 말고 알겠죠? 여기다 쓰고 외워. 알겠죠? 이렇게 시작할게요. A처럼 생겼죠? 진짜? 근데 알파입니다. 알파. 이렇게 써요. 알파. 두 번째는 B처럼 생겼지만 이건 베타고요. 세 번째는 감마입니다. 감마라고 읽어. 감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 델타. 소문자고요. 대문자 이렇게 델타 씁니다. 그렇죠? 요 대문자 델타는 있잖아요. 앞에 붙여서 여기 보조적인 어떤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뭐 변화량 이런 뜻으로. 어쨌든 델타라고 씁니다. 세 번째 입실론이고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3자 뒤집은 거죠. 근데 저는 보통 시간상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6번은 세타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7번은 K가 아니라 카파예요. 카파. 알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8번은 누입니다. 누. V가 아니에요. 누. 9번은 파이. 마찬가지로 소문자, 대문자. 보통 파이는 우리 수학에서 3.14 얼마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10번은 시그마입니다. 그다음에 11번은 타우. 12번은 오메가예요. W가 아니라.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 관계상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13번 람다라고 읽고요. 14번은 뮤입니다. 뮤. 15번은 로. 그 외에도 뭐 이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자주 쓰이는 것은 보통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손바닥에 써. 응? 매직으로 안 지워지게. 그래서 계속 외우세요. 알겠죠? 이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불필요하게 시간 쓰지 않고 여러분한테 제가 믿습니다. 알겠죠? 꼭 외우세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초 이론 보도록 할게요. 기초 이론입니다. 스칼라 벡터 보도록 할까요? 어떤 물리량을 나누는 기준이고요.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가끔 시험 문제 보기에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칼라와 벡터가 있는데 스칼라 벡터. 그럼 이 둘을 나누는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벡터는 있잖아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포함하고 있냐면 바로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리량을 표현함에 있어서 시간이다. 너 시간의 방향이 있니? 시간이 좌로 30도로 뭐 시간 몇 시간, 우로 60도로 몇 시간 이거 없잖아. 그렇죠? 시간은 그냥 시간인 거죠. 온도 30도씨. 이게 남동쪽 30도씨 이런 거 없잖아. 그죠? 질량. 이게 이제 처음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은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자주 반복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 최적, 부피 이런 거에 그렇죠. 없죠. 속력 1등이 있고요. 벡터는 힘, 속도, 가속도, 변이, 모멘트. 모멘트도 힘입니다. 변이는 어떤 움직인 거예요. 위치좌표 변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움직인 거, 거리 이런 것들, 모멘트. 그렇죠. 보통 많이 헷갈리는 거 미리 표기를 해보면 자주 나온다가 아니라 많이 헷갈리는 거. 이 속력이랑 속도, 가속도는 다르고요. 뭐 얘에 대해서 물리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일은 스칼라인데 이 힘은 뭐예요? 바로 벡터입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힘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고요. 벡터의 대표적인 예가 내가 만약에 부산에 간다. 그럼 부산 어떻게 가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서울 기준으로 남동쪽 뭐 300km, 400km 이렇게 거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과 거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날개쪽 문제, 18페이지 날개쪽 문제 보시면요. 21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거든요. 작년 문제. 그렇죠?
빨간색 체크는 입문형 문제입니다. 알겠죠? 파란색 체크는 뭐 중급자, 그러니까 뭐 전공자라든가 그분들 푸시면 좋고요. 아쉽게도 이게 보기가 몇 개 믹스되다 보니까 한 문제를 전체 다 이 부분을 듣고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 끝나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은 보기 1번, 2번만 풀 수 있고요. 보기 3번, 4번은 2장 끝나고 나서 풀어보세요. 1번 읽어볼게요. 제가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맞죠? 크기와 방향. 크기는 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크기. 그렇죠? 두 번째, 길이, 면적, 부피, 온도는 스칼라형이다. 맞아요? 길이, 면적, 부피, 온도는 스칼라형이다. 반대로 방향이 있나 없나 보시면 돼요. 길이의 방향이 있어요? 면적의 방향이 있어요? 부피의 방향이 있어요? 온도의 방향 없죠? 전부 다 스칼라량이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3번인데 나머지 보기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렇다. 뉴턴의 운동 법칙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힘의 3원칙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힘의 3원칙. 힘이다라고 하면 표현함에 있어서 3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작용점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꼴이다는 게 맞는데 보통 우리는 여기 앞대가에다 보고 또 작용점 많이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걸 단순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중 그리고 작용점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방향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방향. 세 번째, 크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길이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요 끝에다 P라고 쓰고 크기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크기 얼마다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힘의 3요소, 3요소는 작용점, 방향, 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뭐예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내가 매번 말할 때도 느끼는데 되게 당연하다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것의 법칙을 찾은 거고 우리가 힘을 다룰 때, 힘을 계산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한 예로 보면 버스가 급출발했다. 몸이 뭐예요? 뒤로 쏠리는 거죠. 왜? 멈춰있으는 어떤 성격 때문에 이게 바로 관성이고 반대로 급정거했다라고 하면 운동 방향으로 몸이 다시 한번 쏠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이 가속도를 기호로 이제 A라고 많이 쓰는데 가속도 A는 힘에 뭐 하는 거예요? F는 힘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힘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해요? 질량. 여기 질량의 기호를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질량에 반비례하다. 그럼 여기서 의미 둘 수 있는 거죠. 질량이 뭐냐? 질량은 바로 이 힘과 가속도를 결정짓는 물체의 고유의 물성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이 고유의 질량값을 갖고 있어요. 고유의 질량값. 그러니까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이 고유의 물성치, 질량값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속도와 힘을 결정짓는 물리량이에요. 알겠죠? 이게 뭐다? 고유값. 고무는 얼마의 고유값? 강철은 얼마의 고유값? 이 고유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식을 변환시켜서 읽어보게 되면 힘 F는 질량 M에다가 가속도보다 A를 곱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힘을 수치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과 단위 크기 1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통해서 단위 크기 1을 갖다 정의하는데 우리를 괴롭힌 이 뉴턴의 업적을 길어서 1뉴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질량에다가 중력가속을 곱합니다. 1이니까 각각 1,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뉴턴은 질량이 얼마냐면 1kg, 가속도가 뭐냐면 1m/s의 자성입니다. 정리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질량 1kg짜리가 가속도죠. 1m, 이건 미터예요. 이건 초고. 1m/s의 자승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 이게 바로 뭐다? 1뉴턴.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1뉴턴의 정의입니다. 힘의 척도죠. 단위 크기 1. 질량 1kg짜리가 가속도죠. 1m/s의 자승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 더 추가적인 설명은 여기 있고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23페이지입니다.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그렇죠? 내가 벽을 미는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무너지지 않는 게 내가 미는 힘만큼 벽도 날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샹들레가 매달려 있어요. 샹들레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샹들레의 무게만큼 케이블이, 이 끈이 같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작용 반작용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법칙은 역학에 있어서 이 법칙만 씁니다. 알겠죠?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필요 없어. 나 자신 있어. 기초 이론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초 이론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중력법칙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중력법칙. 요번 지우고 중력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서 19페이지 중력법칙 보도록 할게요. 19, 20페이지 나와 있고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20페이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식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식 1.3 A, B, C 나와 있는데 이 중에 B, C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질량과 중력가속도. 그러니까 물체의 중량이다. 중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가 맞고요. 그 무게는 곧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을 표현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질량과 중력가속도 곱해서 표시할 수가 있고요. MA 똑같죠? F는 MA.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힘이 아니라 중량, 무게니까 가속도에, 이건 이제 고유의 값이라 말씀을 드렸고, 가속도에다 뭐 곱한 걸 바로 지구의 중력값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g, W는 mg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부피다. 그럼 중량 어떻게 바꾸냐? 이 부피, 크기, 이 볼륨에다는 바로 단위 중량이라는 어떤 물성치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떤 문제에서 중량, 무게를 바꾸려고 합니다. 질량이 주어져 있으면 중력가속도, 부피가 주어져 있으면 문제 찾아보시면 단위 중량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 값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기초이론 보도록 할게요. 20페이지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난 잘한다. 넘어가서 상관없고요. 문과 계열이거나 비정자분들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 정리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어떤 법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빗변이고 밑변 높이다라고 하면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잘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나중에 몇 가지 시잘 특강이 있고요. 그 중에 뭐 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직각삼각형입니다. 그 굳이 나오면 그대로 볼 겁니다. 1이다라고 하면 1대 1대 얼마예요? 루트 2죠. 그러니까 밑변의 제곱, 1의 제곱, 높이의 제곱, 1의 제곱은 뭐의 제곱과 같다?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하면 이 루트 벗겨주면 되는 거죠. 2랑 같다.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3대 4대 5죠. 3의 제곱, 4의 제곱의 합은 뭐랑 같다? 5의 제곱과 같다. 계산 직접 한번 해보세요. 9, 16, 25죠. 요건 잘 모를걸? 여기 얼마냐면 5의 제곱은 25죠. 12의 제곱은 144입니다. 13의 제곱은 169입니다. 그러니까 25 더하기 144는 169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60도, 30도죠. 그렇죠? 빗변 2, 밑변이 얼마? 1, 높이가 루트 3. 많이들 보통 외우고 있습니다. 2대 1대 루트 3.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부르냐? 요거는 이제 보통 전공자분들 보통 기억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게 좀 적절하게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빗변이 1이고요. 밑변이 코사인, 그 다음에 높이가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요거 60도 30도 두 개를 양쪽에 뒤집어서 붙인 거죠. 데칼코마니처럼 접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게 빗변이 되는 거니까 2대, 얘가 밑변이가 얼마? 1대, 높이가 얼마? 루트 3이 되는 거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얘가 2대, 밑변 1, 높이 얼마? 루트 3으로 바뀌었죠. 정리해보면 2 합치면 2죠. 2대 2대 2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1대 1대 1 정삼각형 형태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높이 구할 일이 좀 자주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붙인 거예요. 마찬가지 계산을 보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대 높이가 얼마냐면 1대 밑변이 바로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도 보시게 되면 여기 얼마냐면 2대 높이가 1대 밑변이 얼마? 루트 3. 그러면 합산해 볼까요? 합산했다라고 하면 합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120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30도. 그러면 2대 2대 합치면 2루트 3이죠. 2대 2대 합치면 2루트 3이니까 2를 약분해주면 1대 1대 얼마다? 루트 3입니다. 자주 쓰입니다. 거의 구구단급이 여러분들 언제 쓸지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막 등장하니까 지금 좀 미리 한번 기억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까지 합니다. 알겠죠? 수학 잘하시면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직각삼각형이고요.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의 정의. 이 코사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알겠죠? 코사인, 이렇게 코사인의 코, 이렇게. 사인은 S자 이렇게 쓰잖아요. S, 사인. 탄젠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는 기억해 주셔야겠죠? 저는 이제 바로바로 쓰도록 할게요. 사인 0도는 0,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얼마요?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는 1입니다. 그렇죠? 뭐 사인 곡선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코사인은 뒤집어 써주시면 돼요. 반대로 1, 여기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중심이니까 얼마다? 탄젠트 얼마냐면 탄젠트 0은 0입니다.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얼마요? 루트 3분의 1.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해주면 루트 3 두 번 곱하면 이 제곱근 벗겨지거든요. 3분의 루트 3. 여기는 1.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3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산수니까 한번 제가 확인했으니까 이거는 뭐 너 손바닥 많아요? 이걸 몸에다 새겨 몸에다 문신처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이니까 우리 문과 계신 분도 있고 극악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거 미리 한번 보시고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런 편 21페이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 우회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런 편 22페이지 식 1.5, 1.6a, 1.6b, c, 1.7 학교에서 배우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른 방법 우회해 드릴 겁니다. 정량적과 정성적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저는 칠판 지우고 측정 단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론표 23페이지에 측정 단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수치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위 크기 1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걸로 나누는 단위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관용 단위계, 그 다음에 공학 단위계, 그 다음에 국제 단위계입니다. 미국 관용 단위계는 뭐 파운드, 피트, 뭐 이런 거, 인치, 그렇죠? 1인치요. 들어보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공학 단위계 보도록 할게요. 보통 제 몸무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몸무게 몇 킬로냐? 이게 공학 단위계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제가 70kg이야. 그러면 70kg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70kg 힘이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게 또한, 하중 또한 힘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70kg 포스. 혹은 이 중력 가속도를 곱하거든요. 원래 힘은 제가 질량에다 뭐 곱한다고 했어요? 가속도 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 가속도에다 중력 가속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중력의 중자를 따라서 1kg 포스 혹은 1kg 중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몸무게 몇 킬로 한번 해보세요. 70kg다 문제 앞으로 70kg 하지 마. 70kg 중 혹은 70kg 포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대략 9.81 m/s의 자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근사값을 쓴다라고 하면 대략 보통 시험 문제는 10으로 많이 주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중력 각도는 일정한 값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죠. 왜? 원심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량을 갖는 물체는 서로 인력,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원심력을 고려하게 되면 이 중력 가속도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겁나 빨리 돌고 있어요. 근데 태풍의 핵처럼 이 극지방은 원심력에 이제 영향이 적다 보니까 중력 가속도가 좀 크게 측정이 되는 거고 적도 지방은 이제 원심력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그 차액인 중력 가속도는 좀 더 작게 측정된다는 얘기죠. 평균값이 9.81인데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 단위계 통일시키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주적이 누구지? 뉴턴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 1뉴턴. MA 질량 1kg짜리가 그냥 이거 말고 그냥 1로 정의를 내린 거죠. 1m/s의 자승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 그렇죠. 사실 모든 정의나 이런 개들이 단위계들이 과거는 전부 다 지구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kg 포스 무게 1kg 우리 고기 1kg 그렇죠? 이거는 과연 몇 뉴턴일까요? 여기 곱하면 10kg m/s의 자승이니까 1kg m/s의 자승이 1뉴턴이니까 몇 뉴턴이다? 바로 대략 10뉴턴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숙제입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뉴턴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70kg 포스니까 몇 뉴턴이다? 700뉴턴이 되는 거고 여러분 몸무게가 만약에 50kg이다 라고 하면 50kg 포스다 라고 하면 그때는 몇 뉴턴이다? 바로 500뉴턴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론편 나머지 뭐 이론서는 꼭 읽어보시고요. 빨간색 표시된 것만 읽어보세요. 결론은 이거 쓴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단위계. 이론편 24페이지입니다. SI 단위계는 있잖아요. 기본 단위계, 보조 단위계, 유도 단위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단위계 보시면 뭐 길이, 질량, 시간이 쓰이게 되고요. 잘 보시면 요 길이에요. 요 미터고요. 이름이 같다라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이양민 검색해 보시면 의사도 있고요.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요. 축구 선수도 있습니다. 나 아니야. 마찬가지야. 이건 길이, 이건 질량, 이건 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기본 단위계가 길이, 질량, 시간이 나와 있고요. 기호는 뭐 보시면 아실 것 같죠. 그렇죠? 차원은 볼 필요 없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003번이죠. 2014년도 지방기 9급에 단 1회 기출됐기 때문에 라이트 강좌에서 이걸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 그 다음에 표 밑에 보시면 1.4 보시면 접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길이에다가 앞에다 붙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설계하는 건 교량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량에 내가 70kg이다. 70kg 포스다. 그러면 700N이라고 했잖아. 교량의 700N은 먼지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중을 얹을 때 뉴턴 단위는 매우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머리에다 접두사를 붙이는 거야. 여러분 보통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장장치 바이트 많이 쓰잖아. 바이트. 그렇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난 테라바이트 씁니다. 이런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접두사에 붙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뉴턴은 이 힘인데 너무 보잘것없어. 그래서 뭘 붙이느냐? 접두사 여기다 앞에다 킬로를 많이 붙여서 많이 씁니다. 저는 시험 문제는 최대 뭐까지 본 적이 있냐? 메가뉴턴까지 본 적은 있는데 내가 13년, 14년 하면서 딱 한 번 봤어요. 거의 다 킬로뉴턴, 뉴턴입니다. 몇 배 차이 나는 걸 봐요? 10의 3승배. 그러니까 1킬로뉴턴은 몇 뉴턴이 바로 10의 3승 뉴턴, 1000뉴턴이 되는 거죠. 1000이야, 1000. 1000. 그렇죠? 2개 하면 100만이고. 알겠죠? 1000뉴턴. 왔다 갔다 이것만 연습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야. 길이야. 그죠? 우리 뭐 길이 한다. 우리 뭐 킬로미터. 나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킬로미터를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 보통 뭐냐? 미터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요 센치. 요 센치는 원래는 공학 단위거든요. 근데 워낙 보통 우리가 문제 주어질 때 단면치수가 이제 센티미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적어준 겁니다. 원래 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그래서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인데 요거 세분화 시켜서 제가 가로치는 거예요. 센치. 보통 뭐 많이 쓰느냐? 센티미터. 그래서 1m는 10의 제곱이니까 100cm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밀리미터. 간혹가다 마이크로미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반도체 칩, 마이크로미터 많이 하잖아.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다 더하는 거 지수는 3, 6, 10.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하중으로서 또 뭐가 많이 등장하냐면 압력도 많이 등장합니다. 압력은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은 기호고요. 풀어서 공식으로 보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입니다.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말로 외우세요. 지금부터. 자, 옹알이 합시다. 애기들 말 배울 때 뭐예요? 옹알이 합니다. 면적당 힘이야. 옹알옹알 해보세요. 면적당 힘. 압력은 뭐라고요? 면적당 힘. 압력은 뭐라고요? 면적당 힘. 그죠? 그러니까 뉴턴 퍼 미터의 제곱. 1제곱미터. 자,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1제곱미터 정사각형에 1뉴턴. 1뉴턴은 몇 킬로그램이야? 0.1kg이지. 1kg이 그냥 1kg 얘기할게요. 10뉴턴이니까 1뉴턴은 0.1kg. 그러니까 내 말은 1파스칼. 이거 사람 이름이거든요. 1파스칼이 얼마나 작냐 이 얘기야. 면적 1제곱미터. 1m 요 크기에 0.1kg이 올라가 있는 게 바로 1파스칼이야. 겁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못 써. 앞에다 붙이다는 얘기야. 이거 킬로 붙여서 킬로파스칼, 메가 붙여서 메가파스칼. 이것까지 써요. 기가 붙여서 못 쓴다? 기가파스칼까지 써야지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호 공식 같은 뜻이야. 요거보다 이제 보통 파스칼 이름 따가지고 길잖아. 이렇게 줄여서 파스칼 부르는 거야.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줄여서 파스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있겠죠. 풀어볼까요? 한번 공식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가 몇 배 차이 나요? 아까? 10의 3승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똑같이 봐봐.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인데 1000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앞에다가 킬로만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메가파스칼 어떻게 해볼까요? 메가파스칼은 마찬가지로 미터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뉴턴이니까 여기다가 메가뉴턴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메가뉴턴 쓴다고 해서 안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주는 방법이냐? 밑에 있는 분모를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수학적 계산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가파스칼은 뭐가 될까요? 기가파스칼은 머리를 써보자. 아까 여기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1000배. 여기서 1000배자 똑같이 1000배. 그럼 어떻게 줄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킬로뉴턴을 보죠. 이게 1000배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밀리미터의 제곱 죄송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 이 두 가지는 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워낙 많이 쓰니까. 파스칼은 뭐라고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메가파스칼은 뭐예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자, 머리를 씁시다. 기가다. 메가랑 기가가 메가보다 1000배 더 크니까 여기서 키로만 더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야. 킬로파스칼이다. 당황하지 마. 내 파스칼을 명확하게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몇 배만 해주면 돼요? 킬로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번외로 시험 문제 많이 쓰이는 거 이거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또 모멘트 중에 뉴턴하고 미터를 많이 곱하거든요. 이거랑 같은 차원은 뭐냐? 뉴턴을 킬로뉴턴으로 바꿔주고 1000배죠. 반대로 얘는 1000배 작게 해주고 얘는 1000배 크게 해주고 그러면 또이. 그래서 뉴턴, 미터는 킬로뉴턴, 밀리미터와 같습니다. 하나는 1000배 크게, 하나는 1000배 작게. 퉁. 킬로뉴턴 퍼 미터. 이거 나누기죠. 얘는 뭐랑 하냐? 얘도 1000배 작게. 이거 나누기니까 둘 다 같이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뉴턴 퍼 밀리미터와 같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렇습니다. 이 외에 제 수업이 단과 특강이 있고요. 기초 강의가 무료 강좌가 14강이 20년도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1강 14강짜리예요. 지한패스 듣는 분들은 앞에 그 강의 목록 밑에 기초 강의 목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과 듣는 분들은 무료 강의 보시면 있어요. 위에 상위 그 리스트 보시면 무료 강의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총 14강이 있는데 그 중에 1강이 바로 이 단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판별식 오늘 라이트 강좌 2교시가 판별식이거든요. 걔를 갖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함축된 강의가 있습니다. 꼭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시간은 중요합니다. 알겠죠?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공부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공부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과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헬스장 가서 이거 바벨 들어도 어깨 찢어질 것 같잖아. 밤에 고통스럽고. 그런 고난과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꺼려하고 피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내가 몸짱이 안 됐겠어? 그게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해서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건 당연한데 이겨낼 수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뭐가 겁나요? 물어보세요. 알겠죠? 계속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방에 딱 그 순간순간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국사가 아니야, 여러분들.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니까 내 말은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기다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하고 알겠죠?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어서 수업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론표 25페이지 힘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그림을요, 제가 간략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구조물입니다. 이건 지점이고요. 왼쪽에 있는 걸 힌지 지점, 그러니까 얘가 통째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힌지 지점은 이렇게 집게로 집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롤러 지점은 손가락으로 받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은 이 롤러 지점 같은 경우는 옆으로 밀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진짜 이렇게 공은 아니고요. 일종의 기호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구조물은 하정을 받으면 이렇게 변형하게 되고 그 변형하는 원인이 바로 이 안에 작용하는 힘, 단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통째로 움직이지 않는 건 이 지점에서 힘이 존재하고요. 그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힘의 분류는 외력과 단면력, 반력으로 나눌 거고요. 원래는 이제 응력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서머리 했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요약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론표 25페이지 보시면요. 외력, 차원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 잠깐 멈춰놓고 보고 오세요. 종류는 외력, 가장 구조물 바깥에 작용하는 이 힘은 얘가 원인이죠. 얘 때문에 단면력도 생기고 반력도 생기는 겁니다.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냐? 모멘트 하중, 집중 하중, 분포 하중.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 하중이 기준이니까 이것도 먼저 보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뉴턴입니다. 뉴턴. 이렇게 차원이. 그 모멘트 하중은 뭐냐? 이게 회전력이거든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원인. 뉴턴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는 차원을 갖습니다. 그럼 분포 하중은 뭐냐? 반대로 분포. 뉴턴을 갖다 나눠줍니다. 이러한 차원을 갖게 되고. 자세한 건 조금 있다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단면 안에 작용하는 단면력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충력, 부재를 당기거나 누르는 힘. 단면이거든요. 단면을 이렇게 당기는 거. 휘 모멘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휘게 하는 거. 그 원인, 그 힘. 이렇게. 전단력은 단면을 이렇게 일그러뜨리는 힘입니다.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 방향으로. 비틀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비틀는 거고요. 평면상에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많이 쓰는데 차이점은 화살표 대가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오른손 법칙은 오른손 두고 화살표 두 개짜리 대가리 갖다 엄지손가락 맞추고 나머지 네 개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죠.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방향이 바로 플러스 방향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는 전부 다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는 거죠. 지점은 크게 우리 라이트 수업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롤러 지점, 힌지 지점, 고정단 지점이 있고요. 롤러 지점 뭐냐? 아까 이렇게 생긴 거. 물론 여러 가지 기호를 쓰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기호는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힌지 지점은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기호. 고정단은 꽉 잡았다는 얘기야. 이러한 기호를 많이 쓰게 됩니다. 됐죠? 힘의 분류, 외력, 다면력, 발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력 보도록 할게요. 이론표 25페이지 외력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과거에는 하중을 하나의 힘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그래서 외력을 하중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2번, 최초 교점에서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렇죠? 3번, 외력의 부호는 플러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내가 어떤 집중하자 힘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면 참이니까 플러스 쓰시면 되고요. 나는 반대 방향을 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를 쓰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쓸게라고 먼저 가정하면 이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면 플러스 4를 쓰면 되고요.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마이너스 4를 쓰면 됩니다. 되죠? 자, 외력의 차원에 따른 분류 첫 번째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멘트 하중입니다. 여기 모멘트 하중. 물체를 회전시키는 회전력이죠. 거기 보시면 빨갛게 표기된 부분은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을 말한다.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 모멘트. 회전력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 회전력이거나 이렇게 반시계 방향 회전력이거나. 그렇죠? 회전력, 이 모멘트에 M자를 딴 다음에 크기를 여기다 보통 는 쓰고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죠. 시계, 반시계. 두 번째, 어떤 방법이냐? 우력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력은 짝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요즘 시험 문제 대세입니다. 잘 나옵니다. 자, 똑같은 시계인데 회전력인데 물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집중하중 두 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 물체를 돌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 우력. 짝힘. 짝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똑같은 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죠. 집중하중을. 이렇게. 이렇게. 얘 또한 뭘 일으킨다? 바로 회전력을 일으키는 거죠. 반시계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반시계. 그럼 이들은 본질적인 성질은 같잖아요. 그러면 식을 만들어서 어떤 관계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 모멘트는 이 P에다 뭘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요 길이 L. P에다 뭐 곱한다? 길이 L. 이 L은 어떤 L을 곱하냐? 아무나 곱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직각거리입니다. 직각거리. 직각거리. 요 직각. 이렇게. 이것은 조금 더 순화된 표현으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바로 직각거리는 곧 최단거리죠.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P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 모멘트를 길이 L로 나눔으로써 이 P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둘은 성질이 같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 우력의 정의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26페이지 보실까요? 이론표 26페이지의 맨 위에 상단의 답원 우력의 정의 네 번째 줄 빨갛게 표기됐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뭐다? 한 쌍의 힘. 이 한 쌍의 힘을 바로 짝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우력이라고 부릅니다. 작용설이 만약에 일치하면 R자 힘이 0이겠죠. 합력이 더하면 0이라는 얘기야. 하지만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뭐한다? 회전력을 일으킨다. 마지막 네 번째 줄이 핵심이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한 쌍의 이 힘을 뭐라고 한다? 우력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우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까요? 이 우력은 가장 큰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 특징은 뭐냐? 이 우력은 우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 물체에서 이 우력의 크기는 어느 곳에서 계산을 해도 그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개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여러분 이론표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론표 25페이지. 12년도 지방 구급 문제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 기출편에 보시면 2장 41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두 개 짝힘이죠. 서로 만나지 않는다, 평행하다 이미 문제 주어져 있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얘처럼 어떤 힘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우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력. 이때 A점과 B점과 C점, 특정 점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아무 데나 아마 교수님 찍어놓은 것 같아요. 이때 A점에서 힘 모멘트와 B점에서의 힘 모멘트와 A점에서 힘 모멘트, B점에서 힘 모멘트, C점에서의 힘 모멘트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이 우력의 특성상 모든 곳에서 크기가 뭐다?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이게 그래봐야 응용력이야. 22년도 지방지 구급 문제. 가장 최근에부터 본 핫한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의 모멘트 크기를 비교하라고 나와 있고요. 잘 보시면
5kg과 5kg 그냥 얘 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둘이 뭐 한다? 서로 만나지 않다. 평행하다는 얘기야. 평행해야 돼, 반드시. 만나면 안 돼. 그럼 얘가 바로 뭐다? 우력을 일으키는 거죠. 이 우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모멘트는. 집중하중 5km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길이 바로 B 더하기 C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길이, 직각거리. 그렇죠? 직각거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답은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점과 B점과 C점과 D점의 모멘트 크기비를 묻는 문제니까 당연히 정답은 뭐겠어요? A, B, C, D가 뭐하다? 같다가 정답이죠. 심지어 어느 고대에서 계산한다 할지라도 같습니다. 증명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특히 비정자분들.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여러분이 아무 데나 여기서 모멘트 계산해보면 다 똑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증명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특징만 기억해 주세요. 우력, 짝힘, 모멘트로 바꿔주는 방법과 특징 뭐라고요? 이 우력으로 계산된 이 모멘트는 어느 고대에서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 값이 달라진다 같다? 같다. 알겠죠? 이거 좀 대세입니다. 이번에 집중과정입니다. 집중과정은 이론편 2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물체 위에 한 점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통 표현은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화살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방향 표기한 거고 크기는 보통 길이를 표현하지 않고 여기 P는 얼마다, P는 뭐 얼마다 이렇게 써줍니다. 경사지도 있고요. 그렇죠? 차원은 뉴턴. 분포하중은 적어 놓으시겠어요? 길이당 힘입니다. 그래서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죠. 길이당 힘. 길이당 힘, 길이당 힘, 그렇죠? 가본 보시면 하나의 집중하중은 치환이 가능하다 나와 있죠? 붉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집중하중 크기는 분포하중이 뭐다? 면적이고 위치는 뭐다? 분포하중의 도심 또는 뭐다? 중심, 무게중심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분포하중 두 개를 그렸어요. 분포하중 보통 이렇게 화살표를 연달아 그림을 그려고 이렇게 막아주거든요. 얘는 일정하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등분포.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꼬불꼬불한 것도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형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등변 분포라 불러요. 그런데 얘를 이 하중을 뭐로 바꿔줄 수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 하중으로 바꿔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꿔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거기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크기와 위치를 정해야 되거든요. 크기는 바로 뭐냐? 이 분포 하중의 면적에 해당하고요. 위치는 뭐다? 도심, 혹은 뭐 중심. 헷갈린다라고 하면 그냥 확장해서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분포하중을 하나의 집중하중 바꿔보도록 할게요. 분포하중 길이당 힘인데 이것을 한 점에 작용하는 힘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바꿔주는 방법. 자, 우선 크기부터 볼까요? 면적이라고 했어요. 면적. 밑변 높이입니다.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밑변 높이. 이때 이 길이가 바로 무슨 역할을 주냐? 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에 주어지는 이 W, 이 오메가가 바로 뭐다? 이 하중이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곱하기 뭐야? 그냥 높이 곱하기 밑변을 쓸까요? 이렇게. 그렇죠. 다음 위치는 무게중심 도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여기 손가락 바짝 생각해. 손가락 어디에서 중심을 잡고 했어요? 딱 중앙이겠죠? 중앙.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L이다라고 하면 몇 대 몇이에요? 길이 B가 바로 1대 1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를 반반 나눠야 되니까 실제 길이는 얼마라는 얘기 바로 2분의 L. 여기도 얼마다? 2분의 L. 등변부하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얘가 바로 밑변에 해당하고요. 얘가 바로 뭐다? 자, 크기와 위치 정해진다 말씀을 드렸죠? 크기, 면적이니까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2분의 곱하기. 밑변에 높이부터 쓸까요? W. 그 다음에 그래서 2분의 WL이 되는 거죠. 도심, 중심, 무게중심인데 여기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이거 떼서 그죠? 중심 잡는다. 어디서 손가락을 대야지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여기 어딘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뾰족한 것은 몇 대 몇이냐면 2대 1입니다. 항상 이 뾰족한 거 기억해 주세요. 이 뾰족한 것으로부터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전체 길이 L을 2대 1. 2 더하기 1분의 2. 2 더하기는 3이죠? 3분의 2L. 그러니까 왼쪽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3분의 2L. 오른쪽 얼마다? 3분의 L이.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분포하중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외력에 이동 또는 고정했다는 분류가 있죠. 멈춰있다라고 하면 고정하중 부르고요. 위치가 변하지 않는 하중,
죽었다, 꽥, 데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밑에다가 첨자로 P, 하첨자로 PD, WD 이런 기호 많이 쓰고. 이동화 중 빨빨대고 돌아다닌다, 화랑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밑에 첨자로 살아있다, 라이브의 약자 L을 달아서 PL, WAR 쓰기도 합니다. 그 외에 가로 4번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저는 27페이지 단면역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론표 27페이지 단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역은 단면 안에 작용하는 힘이죠. 동그라미 1번, 붉게 표기된 부분 위주로 보면 부재력이라고 부릅니다. 동그라미 2번, 부재 단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렇죠? 뭐 부재 변형 일으킨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나중에 차차 배우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3번, 중요합니다. 단면역의 부호는 관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호의 방향이 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외력은 그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가정한 방향만 있지. 근데 단면역은 이미 플러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축력, 휨모멘트, 전단역, 비틀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틀림은 이제 보통 생략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축력입니다. 양쪽에 당깁니다. 기호로 보통 F라고 많이 쓰고요. 단위는 뉴턴 단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F. 실제 단면을 어떻게 하는 거냐? 팽창 또는 수축. 지금처럼 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날 거고. 반대 늘어난다고 납작해지겠죠? 바로 이러한 단면역을 뭐라고 한다? 축력. 두 번째 단면역, 단면 안에 작용하는 힘, 모멘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방향, 당기는 게 플러스고요. 모멘트는 이렇게. 보통 뭐 볼을 아래로 굽게 하는 방향을 플러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그게 헷갈려서 저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쌍으로 존재를 쌍으로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겠죠. 이렇게. 기호는 보통 M. 단위는 뉴턴과 미터를 곱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다음에 전단력, 단면을 일그러지게 하는 힘이죠. 예를 들어서 단면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단면이 아마 이렇게 일그러졌을 거예요. 그죠? 시계 방향입니다. 마치 우력으로 보면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왼쪽은 상향을 가리키고요. 오른쪽은 하향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전단력 이렇게. 단위는 뉴턴 단위. 참고로 비틀림력은 T란 기호 많이 쓰고요. 단위는 휨모미터 똑같이 뉴턴 미터를 쓰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얘가 뭐가 문제되느냐? 이게 방향이 관용적으로 이미 부호가 정해져 있고요. 양쪽에 존재하다 보는데 실제로 한쪽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재가 있습니다. 단면을 잘랐어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고. 왼쪽이었다라고 하면 교재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여기 어느 쪽에 드러난 걸까요? 오른쪽은 감춰져 있고 왼쪽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플러스 방향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축력은 뭐가 플러스예요? 이게 플러스고. 전단력은 뭐가 플러스예요? 시계 방향에 왼쪽이 보이는 거니까. 휨모멘트는 제가 사랑합니다가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드러나 있는 상태죠. 이렇게 오른쪽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는 이 오른쪽 게 보여야겠죠. 축력은 얘가 플러스. 전단력은 이게 처음에 많이 좀 헷갈리죠. 이렇게. 됐나요? 제가 플러스 방향 이거 다 세 개 썸 합쳐볼게요. 그러면 결국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모양이죠. 축력은 뭐가 플러스라고요? 이거. 요건 단면에 그린 거고요. 축력, 전단력은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상향으로 그려야지 플러스고요. 오른쪽에서는 하향으로 그려야지만 플러스입니다. 이게 처음에 좀 많이 헷갈리는 거죠. 왜?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휨모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플러스니까 왼쪽에서는 시계, 오른쪽에서 뭐라고요? 반시계. 문제는 단면을 잘랐다라고 하면 자, 오른쪽 노란색이야. 그렇죠? 오른쪽은 감춰진 상태, 부재 안에 묻혀져 있고 왼쪽이 보이는 거잖아.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양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반대 방향 이쪽이 보이겠죠? 이 모양입니다. 그렇죠? 응?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기억될 때까지 한 4-5번 더 적어보세요. 그려보시고. 됐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이미 교재에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 1.6 보시면요. 신장시킬 때 양, 수축시킬 때 신장은 당긴다는 얘기고 수축은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휨모멘트.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 때는 양, 위로 볼록할 때는 됐고, 사랑합니다는 뭐예요? 플러스. 헤어지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단력. 시계 방향 회전시킬 때는 양, 우력처럼 보이죠? 시계. 이게 반시계입니다. 반시계일 때는 뭐다? 음으로 본다. 비틀림은 생략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다음은 내력과 내력. 이거 그냥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응력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뭐 베이스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뭐 나중에 뒤에 가서 재료역학 할 때 배우면 되니까 지금부터 기초 강좌 듣는 분들 괜히 토할 걸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는 29페이지 반력 보도록 할게요. 반력, 아까 여기 제가 서머리 했죠? 롤러 지점, 힌지 지점, 고정단 지점 이렇게 있다. 요거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의 강체 고동을 지점으로 이용해서 구속한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는 역할을 해준다. 중요한 거, 얘는 기호입니다. 알겠죠? 진짜 공이 아니야. 진짜 삼각형 요게 아니고, 알겠죠? 반력의 부호는 관형적으로 얘처럼 플러스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과 일치하면 플러스, 반대일 땐 음이다. 마치 외력과 똑같죠, 그죠? 보통 헷갈리니까 사선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롤러 지점이거든요. 롤러 지점은 어떤 성격이 있냐? 이거 기호라니까. 얘도 롤러, 얘도 롤러, 롤러 이렇게 그립니다. 그 취향입니다, 취향. 공이 3개 그렸다가 롤러 아닌 거 아니야, 알겠죠? 다 롤러 지점입니다, 보통. 물론 이제 얘를 제일 많이 쓰고요. 미지 반력이 1개고요. 반력의 합력, 모든 힘을 합하거나 분해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 응? 이렇게 합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력의 합력은 반드시 바닥면과 직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 반력은 1개고 얘가 상향을 가리켜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향을 가리켜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이 바닥면과 뭐다? 직각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롤러 지점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롤러 지점은 이렇게 상향, 하향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1개고요. 미지 반력은 바닥면과 몇 개라고요? 직각을 유지한다. 그렇죠? 1개입니다. 대신 이게 외력이랑 헷갈리잖아요, 기호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 이렇게 보통 교수님이 사선을 그어서 표시합니다. 그죠? 그려주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려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꼭 그려야 된다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면이 경사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 요즘 또 경사가 대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반력 성분을 가질까요? 1개인데, 합력은 1개인데 반드시 이 바닥면과 뭐라고요? 직각. 그렇죠? 물론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알겠죠? 그럼 힌지 지점 뭐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이거 제일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안에 묻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잘 보시면 묻어 넣었습니다. 맨 처음에 교재 작업할 때 편집팀하고 엄청나게 실갱했어요. 내가 그리면 얘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의미가 다르죠. 반드시 바닥에 반쯤 묻어 넣어야 됩니다. 힌지 지점을 얘기고요. 얘는 미지 반력이 몇 개다? 2개입니다. 보통 우리 전공자분들 어떻게 많이 그리냐? 이렇게 직각관계로 많이 그림을 그리죠. 물론 마찬가지로 우향력, 좌향력 상관없고요. 상향력, 하향력 상관없습니다. 개수만 뭐 하면 돼요? 직각 2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든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2개를 하나로 합치면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미지 반력은 2개입니다. 왜 2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2개를 하나로 합쳤다라고 하면 아까 얘와 다르게 얘는 방향이 직각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얘는 반드시 바닥이 직각인 약속이야. 얘는 그런데 바로 이 크기와 이 방향 2가지가 미지수가 됩니다. 아까는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얘는 방향을 뭐한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반력의 합력은 바닥과 정확하게 말하면 직각의 필요가 없다. 직각의 필요가 없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직각이어도 되고 직각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어쨌든 초급자분들, 우리 비종자분들은 그냥 미지 반력 2개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단 지점은 미지 반력이 몇 개냐면 3개입니다. 사전 그어드릴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왜 3개냐? 아까 얘처럼 수직 반력에다가 수평 반력. 마찬가지로 상향력, 하향력 상관없고요. 우향력, 좌향력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계, 반시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3개. 미지 반력 성분이 몇 개다? 3개. 정리해 볼까요? 롤러 지점은 이렇게 그립니다. 미지 반력은 1개고요. 얘는 중요합니다. 반력의 합력은 바닥면과 보다 반드시 직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힌지 지점, 미지 반력 2개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 비균형분들. 그렇죠? 네, 2개입니다. 고정단 지점, 미지 반력 몇 개다? 3개입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힌지 이렇게 그립니다. 알겠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별거 없죠? 요게 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론편 29페이지 제가 말한 것만 보시고 나머지는 소설책 읽듯이 읽으세요.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 뭐 가동 비전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칠판 지우고 우리 라이트 강좌, 이론 강좌 1강좌의 마지막 구조물에 분류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1강좌가 긴 이유는 처음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뭔가 맨 처음에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강좌가 길지만 중간에 토하지 말고 나 욕하지 말고 알겠죠? 끝까지 완강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론편 31페이지, 33페이지 물체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입니다. 네, 구조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스트럭처죠. 밑에 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가로 2번 구조물의 종류 첫 번째 봅니다. 이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직선 구조입니다.
그죠? 직선 부재. 이렇게 전부 다 직선 부재. 부재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막대기. 그죠? 단순은 뭐냐면 단순부는 이렇게 힌지와 롤러의 조합을 단순부라고 불러요. 롤러 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기억하셔야지 그 사람하고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캔틸레버는 고정 자유입니다. 지금처럼 고정단, 자유단. 캔틸레버 보. 그죠? 내민보. 한쪽을 내밀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양쪽 다 내밀어 상관없고요. 과거에 그래서 돌출보라고도 불렀습니다. 돌출보. 이름은 외팔보 이렇게 많이 불렀고, 심플비, 단순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내민보라고 부릅니다. 게르버보는 뭐냐면요. 어떤 조합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요거 잘 보시면 이거 롤러 지점 아니에요. 부재 중간에 들어가 있죠. 이건 다른 기호고요. 이걸 내부인지라 부릅니다. 좀 이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부인지가 한 개 이상 포함된 부재를 갖다가 이 보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게르버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내부인지는 뭐냐? 이론편 3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론편 3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절점이 나와 있죠. 그림 1.26, 1.25인데 1.25는 볼 필요 없고요. 그림 1.26 봐주세요. 부재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건 이건 기호예요. 약속입니다. 롤러 지점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휨 모멘트. 제가 단면력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3가지 했잖아요. 충력, 전단력, 휨 모멘트. 그 중에서 휨 모멘트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0. 없다. 기호로 쓰면 모멘트가 0이다. 휨 모멘트가 0이다. 그렇죠? 어떤 느낌이냐? 회전 가능한 절점이다. 쉽게 말하면 얘가 무슨 베어링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양쪽에 이렇게. 그래서 회전이 가능한 뭐다? 절점이다. 다시 돌아와서 게르버보는 뭐냐? 이렇게 내부 힌지 혹은 활절이 한 개 이상 포함된 볼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게르버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트러스는 뭐냐? 트러스는 직선 부재와 활절로만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 부재, 다 직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다? 활절. 어떤 문제는 이렇게 활절을 그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미 문제 상단에 다음 트러스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얘를 그려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트러스의 어떤 가정, 정의에 의해서 활절이 전부 다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라멘입니다. 사실 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저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멘의 정의는 뭐냐면 한 곳 이상에서 꺾인 절곡 부재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인 거. 절곡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꺾인 부재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라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뭐 지점이 단순지다라고 하면 단순 라멘이고요. 쟤처럼 캔틸레버 고정 자유다라고 하면 캔틸레버 라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치는 뭐냐? 곡선 부재입니다. 거기 그림 뭐 예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단순 아치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케이블 기둥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요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수업하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렇다. 네, 말 나온 김에 이론편 34페이지 트러스 부재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이론편 34페이지의 트러스 부재. 2번 부재 멤버죠. 가로 2번 부재의 종류 중에서 트러스 부재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트러스 부재는 뭐냐? 실제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직선 부재에다가 양쪽 끝이 활절로 그러니까 직선 부재와 양쪽 끝이 활절로 연결된 조합입니다. 이러한 부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반드시 축방향으로. 축방향은 어느 방향 축방향이라고 하냐? 이 부재 길이 방향을 축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단면력만 존재한다? 축력만 존재합니다. 축력. 그러니까 인장도 될 수 있고요. 인장은 당긴다는 얘기죠. 늘어나잖아. 또는 압축. 중요한 건 이 외에 다른 단면력. 이 외에 다른 단면력이 뭐가 있는데 전단력, 휨모멘트. 이것은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선 휨모멘트를 가질 수가 없냐? 여기 활절이 있으니까 휨모멘트를 가질 수가 없죠. 왜? 우리 아까 활절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한번 움직일까요? 운동도 할 겸 여기 모멘트가 0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모멘트 단면력 가질 수가 없고 수직력 가질 수 있지 않냐? 에이, 조금 이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어떤 축방향으로 축력이 아니라 이런 힘을 갖고 있다. 축방향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우력을 일으키잖아. 그럼 얘가 시계방향 우력을 일으키면 모든 구조물은 평형상태, R자임이 0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정적 평형상태라고 부르는데 시계방향이니까 반시계방향 어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반시계방향 모멘트를 그려줘야 되는데 어디에도 모멘트를 그려줄 수가 없죠. 이 끝에 이미 활절이니까 바로 모멘트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결론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트러스 부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다가
직선 부저와 양쪽 끝에 활절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 안에 단면역의 종류 4개 중에 오늘 3개 배웠고 그 중에 딱 1개 충력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충력은 인장 또는 뭐다? 압축만 가능합니다. 끝입니다. 나머지는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시고요. 35, 36페이지는 공부 좀 더 많이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 강좌죠. 이론 라이트 강좌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강좌가 길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변명 같겠지만 여기 기초가 맨 처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제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제가 뭐 기하학적 관계,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에 뭐 사인, 코사인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수업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2교시부터는 다시 정상 과정으로 수업 진행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